메뉴인 김밥과 자장면, 비빔밥, 김치찌개 백반 가격도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방이 맑겠지만 영남 내륙과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또 경북 남서와 경남 서부 지역에는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광엽이었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라면 단연 고령화와 저출산일 겁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우리나라는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태어나는 아이도 적다 보니 고령화 속도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문제는 저출산과 수도권 인구 집중 등이 심각해지면서 지방이 소멸 수준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건데요.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28개 시군구의 절반이 넘는 118곳이 이미 지방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고 합니다. 네, 지방 소멸의 위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고 해법은 없는 건지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개인들의 해외 주식 투자가 많이 늘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비중과 특징에 대해서 짚어보고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해외 주식 투자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상수지라는 게 이제 다른 나라와의 대외 거래를 이제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경상수지가 보통 흑자라고 하면 다른 나라와의 거래에서 지출한 것보다 들어온 것, 즉 소득이 더 많았다는 뜻이 되겠고요. 적자는 이제 반대 상황을 나타내는데 우리나라처럼 사실 내수 시장이 적고 무역 거래가 많아서 이런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에서는 이 경상수지를 흑자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경쟁력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보면요. 지난 4월 경상수지가 2억 9천만 달러 적자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네. 이에 따라서 이제 작년 5월 이후에 올해 3월까지 11달째 이어진 흑자 행렬이 멈추게 됐죠. 그러면 이제 왜 적자로 돌아섰는지가 중요한데 상품 수지 흑자가 줄어든 가운데 이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배당이 늘면서 네. 본원 소득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탓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본원 소득 수지는 3월 18억 3천만 달러 흑자에서 네. 이제 4월에는 33억 7천만 달러 적자로 돌아섰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통 12월 결산 법인입니다. 그래서 이 결산 마무리를 3월 말까지 하고 4월에 배당을 하거든요. 네네. 즉 이제 4월에 국내 기업들이 외국인에게 대규모 배당금을 지급하는 그런 계절적 요인이 작용을 하면서 이런 본원 소득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탓에 전체 경상수지도 적자로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 이제 배당 끝났으니까 그러면 5월부터는 경상수지가 다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경상수지가 이제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게 상품 수지도 있지만 서비스 수지, 본원 소득 수지, 이전 소득 수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크게 보면 상품 수지는 이겁니다. 이제 수출 수입의 합. 네. 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서비스 수지는 뭐 운송이나 여행,
각종 지식재산권의 사용 같은 것들을 말하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본원소득 수지라는 게 이제 임금 혹은 투자 소득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것이 되겠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수출이 잘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상품 수지 흑자폭을 늘려야 되고 보통 서비스 수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적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는 적자를 이런 상품 수지 흑자로 메워주는 이런 구조를 가져가야 되는데 5월 수출 실적이 매우 좋습니다. 5월 통관 기준 수출이 약 2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네. 반대로 또 수입은 감소를 했기 때문에 무역 수지 이러면 흑자 폭이 확대되죠. 그래서 5월부터는 다시 경상 수지가 상당 수준의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그 미국의 그 유명 경제학자가 내년도 증시 대폭락을 지금 네. 경고하고 나섰어요. 예, 대폭락을 경고했습니다. 네. 해리 텐트라는 미국 경제학자인데요. 네. 이분이 이제 인구절벽이라는 책을 써서 또 유명해진 경제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해리 텐트가 폭스 비즈니스와 인터뷰를 가졌는데 미국 증시가 고점 대비 90%가량 하락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내놨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 대폭락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텐트는 지금의 그 경제 상황을 거품으로 보고 있는데 경제에 돈을 쏟아 부으면서 경제를 좋게 만들 수 있지만 결국 거품은 꺼지게 된다. 그런데 이 거품이 지금 14년 동안이나 지속돼 왔기 때문에 네. 결국 큰 폭의 하락을 예상해야 된다. 이런 전망을 내놨고요. 비교를 한 게 1920년대 대공황과 비교를 했는데 그때보다 더 큰 폭락이 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경제도 거품은 거품이었는데 당시에는 인위적인 자극이 없는 자연스러운 거품이었다. 바꿔 말하면 지금의 경제도 거품인데 지금은 돈을 쏟아부어 만든 인위적인 거품이다라고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 정말로 훅 꺼져버릴 것이고 이게 증시의 대폭락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이 텐트가 현재 경제 상황을 숙취, 그러니까 술에 취한 상태와 비교한 것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네. 지금의 경제 상황은 사람들이 숙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술을 더 마시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알코올 중독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잖아요. 해장술 마시는 그렇죠. 거요? 네. 그러니까 십수년간 중앙은행과 정부가 막대한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한 이런 경제 상황을 지금의 알코올 중독의 모습에 빗대 표현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 그 세계 인공지능 열풍을 이끌고 있는 엔비디아, 네. 예, 주가도 폭락할 거라고 또 전망했다면서요? 네, 같이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기업 언급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폭락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한 건데 사실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엔비디아가 얼마 전에 시가총액 3조 달러 네. 돌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정말로 파죽지세 엔비디아인데 텐트는 엔비디아가 좋은 기업은 맞는데 주가는 더 충격적입니다. 98% 주가가 하락할 것이며 네. 증시는 그냥 끝났다. 뭐 이런 식의 아주 이게 충격적인 오늘 정보를. 나온 건가요? 어제자 우리 시각으로는 이제 네. 어제자가 되겠죠. 네. 텐트가 그 또 미국 주택 가격이 가치보다 2배 이상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도 붕괴할 것이다. 네. 이런 전망도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주장이 너무나 터무니없다라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뭐 나는 그냥 솔직하게 말할 뿐이고 나를 싫어하든 좋아하든 상관없다. 비난하지 않는다. 하지만 진실을 알릴 건지 사람들이 행복하게 할 건지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주장을 전혀 굽힐 뜻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소비자 물가는 일단 좀 2%대로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여전히 외식 물가는 고공행진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삼겹살 1인분 가격이 뭐 2만 원을 2만 원. 넘는다고요? 네. 최근에 삼겹살 밖에서 안 먹어봐가지고 저도 18,000원대까지 먹어봤는데 따지고 보니까 그러네. 이게 네. 1인분이면 한 근 600g이 아니라 이제 200g 160g, 180g, 그렇게 파는 데도 있죠. 200g 네. 미치죠. 네. 보통은 이제 네. 200g을 네, 네. 정량 1인분으로 보고 네. 이게 지금 평균 2만 원을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 포털 참가격을 보면요. 8개 대표적인 외식 메뉴 가운데 서울 지역에서 삼겹살 1인분 평균 가격이 2만 83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달에 19,981원이었거든요. 102원이 더 오른 거죠. 그래서 2만 원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이게 2만 원 넘어선 게. 고깃집 가보시면 뭐 삼겹살 가격 많이 올랐다는 거 체감할 수 있기는 한데 이게 2만 원 선까지 넘었나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외식 물가가 무섭게 오른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사실 삼겹살 가격은 수년째 오르고 있었습니다. 네. 2017년 11월에 당시 16,000원을 처음 넘었었고요. 2021년 9월에 와서 17,000원 계속해서 올라서 작년 12월부터는 이제 19,000원대를 이어오다가 이게 이제 3년 전 가격 주기로 따져보면 한 21%가 오른 가격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식당들은 2만 원 가격이 워낙 상징성이 크잖아요. 네. 이걸 넘기지 않기 위해서 200g으로 파는 게 아니고 네. 180g, 160g으로 조절을 해서 1인분 가격을 그런 식으로 이제 조절해서 판매하는 식당도 늘고 있습니다. 네. 뭐 삼겹살 말고 다른 외식 그 메뉴 가격도 계속 오름세던데요. 네, 다 오릅니다. 대표 외식 메뉴들 가운데 이제 가장 눈여겨 봐야 될 게 김밥. 김밥의 경우에는 이제 원재료 김값이 요즘 많이 올랐다는 얘기 전해드렸잖아요. 네. 2달 연속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밥 한 줄에 지난 4월에는 3,362원이었는데 네. 더 올랐습니다. 3,423원까지. 짜장면은 7,146원에서 7,223원으로 더 비싸졌고요. 비빔밥도 올랐습니다. 1,846원. 김치찌개도 8,192원. 다행스러운 걸까요? 칼국수와 냉면, 삼계탕 가격은 전달과 가격이 같았습니다. 네. 이 서비스 요금 중에서는 이발소 비용이 12,154원에서 12,308원으로 154원 오른 게 눈에 띕니다. 네. 네. 그 세계 1위 커피 체인점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스타벅스. 네. 근데 뭐 단골들이 등을 돌릴 정도로 지금 가격이 계속 인상되고 있는 거라면서요.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매출로 봤었을 때 얘기인데요. 뭐 그 스타벅스 커피를 좋아하는 이른바 충성도 높은 고객들도 스타벅스도 계속해서 음료 가격을 이제 올리니까 네. 더 이상 나 못 버티겠다 이러면서 지금 스타벅스를 끊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영국 BBC 방송의 보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초 스타벅스의 전 세계 매출을 집계를 해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를 했고 네. 이제 최대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1년 이상 영업한 점포의 매출을 집계를 보니까 3% 줄었다라는 결과가 나왔고 이 줄어든 감소폭을 보면 2009년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가장 큰 감소폭이었다라는 게 보도의 요지였고요. 네. 눈여겨본 것은 스타벅스를 떠난 고객 중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충성도가 높은 고객의 이탈도 상당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이라고 네. 있죠. 이 리워드 회원도 활성 기준으로 전 분기 대비 4%가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고객 이탈 현상은 스타벅스에 잇따른 음료 가격 인상 때문이다라는 분석을 내놓은 건데 스타벅스 음료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최근에 평균 6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8,200원을 넘어가자 스타벅스를 끊는 소비자들이 많아졌다는 게 BBC의 보도고요. 여기에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스타벅스가 지금 친이스라엘 기업이라는 지금 루머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불매 운동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네. 이게 가자지구 전쟁이 작년 10월에 발발을 했고 그 스타벅스가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이스라엘 정부와 군에 자금을 댄다 이런 루머가 돌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타벅스 측이 이게 잘못된 정보다 해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가라앉지 여파, 않아. 네, 그죠? 적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좀 타격이 있나요? 어떤가요? 아직은 없어요. 이게 국내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가격 인상이 같이 계속해서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기준으로 보면 매출이 다 신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코리아의 작년 영업이익이 1,398억 원, 전년 대비 14.2%나 늘었고요. 매출은 2조 9,295억 원, 역시 12.9%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스타벅스는 공격적으로 신규 출점을 늘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타벅스 점포 수가 작년 말 기준으로 1,893개 점. 그래서 1년 사이에 23개 점이 더 늘었고 이런 추세라면 올해 이제 2,000개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인 어떤 시장 확장 효과를 보고 있는데 사실 계속되는 음료 가격 인상이 어쨌든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도 언제까지 버틸 것인지는 그건 알 수 없는 대목이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지방 소멸 문제 뭐 어제 오늘 불거진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시골에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기 울음소리, 뭐 아이들 노는 소리 정말 듣기 어렵고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께서 농사짓는 모습 뭐 흔히 볼 수 있고 또 읍과 면단위 이런 데 가도 적막한 곳이 태반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긴 하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아직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도시계획 전문가이시자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경고의 목소리를 내오고 계신 전문가 모시고 이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중앙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과의 마강래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지방에 많이 다니시죠? 답사를 많이 하죠. 답사. 네. 어떤 차원에서 답사를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원도심 상황 어떤지 파악하는 거, 네. 그다음에 원도심에 어려워진 결정적인 계기, 그 신도심, 네. 그러니까 외곽에다가 공동주택 짓는 거, 네.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원도심의 쇠락을 모니터링하는 목적으로 요즘은 좀 많이 가죠. 네. 최근에 다녀오신 원도심은 어디였어요? 문경 다시 한번 다녀왔습니다. 문경요. 예. 네. 그 문경은 제가 이렇게 지나친 적은 있는데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네. 문경 안에 원도심이 있고 그러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변에 신도심이 또 있나요? 그게 어떻습니까? 중소도시는 거의 10중8구 다 비슷한 구조입니다. 네. 원도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도시가 발전했을 때는 그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시장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아닙니까? 네. 그렇죠? 거기서 정보도 교환하고 또 사람들이 또 어떤 여가 활동도 하고 이제 그러는 네. 공간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러는 공간에 교통통신이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주거지가 형성이 맞아요. 네. 되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답사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예전의 흔적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재래시장 제일 먼저 가요. 네. 그 다음에 워킹 디스턴스, 이제 네,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거리 거리에서 안에서. 이제 주거지가 어떤 식으로 예전에 분포되어 있었는지. 네. 그다음에 이제 중소도시 10중8구 다 비슷하다는 게 외곽에다가 공동주택을 엄청 많이 지었어요. 네. 네. 근데 예전에는 그 도시가 성장했을 때는 이게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성장할 때는 외곽 개발을 하는 거는 오케이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갖고 성장 관리도 하고 이러는데 인구가 정체돼 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곽에 공동주택을 다 지어놓으면 많이 지면은 그래, 원도심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원도심 거예요. 텅텅 비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도심이 비고 공실 많이 생기고 노후화되고 막 네. 이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죠. 또 네. 거기 더욱 고령화되고 그래서 원도심을 살리겠다라고 노력을 하면은 그 네. 인구는 신도심에서 데리고 와야 돼요. 네. 외부에서 인구 유입이 되지 않는다라는 네. 이게 지금 지방 중소도시에서 10중8구 다 발생하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경 가보셔도 그런 걸 느끼셨고요. 아유, 뭐 어느 지역을 가도 다 똑같습니다. 그 네. 지방 소멸이 그럼 어느 정도 지금 심각한 거예요? 뭐 데이터나 이런 걸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모두에서도 우리 고용정보원 자료를 네, 잠깐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계산 방법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곳은 뭐 반 정도가 우리나라 기초지자체 중에서 위험하다. 어떤 곳은 3분의 2가 위험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중요한 거는 네. 속도라고 봐요. 속도. 예, 너무 빨리 악화되고 있어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2021년 KBS 시사기획 창에 제가 한번 출연해가지고 3년 전이네요. 네, 한 3년 정도 네. 전입니다.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중간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도시의 유출이 과거보다 현격하게 드러나고 있다. 네. 앞으로 머지않아서 지방에 있는 대도시, 그러니까 광역시 네. 또 어려워질 거다. 이거 시간 문제다. 네. 그랬더니 그거 녹화하시는 분이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나 봐요. 네. 과연 그럴까요? 네. 라고 끝나고 나서도 지금 바로 3년 전의 일이었어요. 네, 지금 네. 어떻습니까? 부산 인구 유출, 그다음에 대구 인구 유출, 또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서요? 청년 인구를 거기 이제 우리 지방 광역시에 살고 있는 청년 인구를 100으로 봤을 때 네. 매해 네. 1.5명씩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건 네. 순인구 유출입니다. 네. 1.5명씩 빠져나가는 게 한 25년 이 되면 정도 되면은 인구는 그냥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청년 인구가 여기에는 사회적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자연적 인구 감소까지도 그러니까 출생률의 하락으로 네. 그러니까 청년 인구가 반토막이 나면은 도시가 활기가 있기가 힘들죠.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2015년 싶습니다. 이후에 지금까지 울산 인구의 70%가 그러니까 울산을 떠난 인구의 70%가 청년이라고 하던가요? 제가 7, 80% 정도 네,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회적 인구 이동은 거의 다 청년 인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참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일자리가 일단 도심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요, 교수님? 그렇죠. 네,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청년 인구는 아직 이제 여생이 되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게 좋아서 이동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청년들도 있겠지만 가야 그리고 고생을 해야 네. 그러니까 보상을 받는 구조. 네. 또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죠. 근데 만약 남아있게 되면은 훨씬 더 불리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네. 뭐 개인적으로 비용 편입 분석을 해서 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네. 근데 지방 소멸 이게 사실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니라 이제 예견됐던 일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가 지금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어떻습니까? 지금 그 고령화, 인구 감소와 맞닿아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가장 그 지방이 먼저 소멸을 받는, 그러니까 지방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이유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거는요. 그러니까 이래요. 우리 표면적으로 보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났다. 네. 그럼 일자리가 왜 수도권에만 생기는지에 대한 저희가 이해가 있어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네. 그런 근본적인 거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가야 또 근본적인 대안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산업 구조가 변했기 때문이에요. 네. 이건 뭐 누구의 탓도 아니가 자본주의가 계속 진화하는 단계에 있어서 한 네. 2000년 지나서 한 2005년, 2010년대부터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네. 자본주의가. 네. 그러니까 그 지식 기반 산업이라든가 네. 뭐 R&D 중요해지고요. 지적재산권 중요해지고 디자인 중요해지고 이렇게 사람들의 아이디어로 승부하고 네. 그 아이디어가 부가가치를 내는 네. 어떤 이제 그런 기업들이 부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를 정말로 절실하게 원하는 기업들은 청년들이 많은데 붙어야 돼요. 네. 그래야 인력의 수급이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도시로 붙으려고 그런 거죠. 일자리가 대도시에 생기다 보니까 청년들도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게 우리나라에서 2010년부터 10년대 초반부터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폰 들어온 거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시스템 들어온 거 다 거의 뭐 2010년부터 그러네요. 숙성이 됐고 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산업을 굉장히 많이 바꾸고 있죠. 이런 과정 속에서 전통적 제조업으로 성장 동력을 마련했던 그런 도시들이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앞으로 저는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지금이 굉장히 이렇게 성숙 단계에서 이런 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네. 초입 단계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이제 산업 구조 변화. 성숙기로까지 가다 보면 이게 더 빠르게 그렇죠. 지금 진행될 수도 있다. 청년 인구 유출이 멈추지 않고 있고요. 네. 이 강도가 더 세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산업 구조가 변화가 되면서 이제 도심으로 몰리고 지역 소멸, 그러니까 지역의 인구가 감소되고 청년들이 빠져나오고 뭐 이제 이렇게 연계가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결국 또 이제 이렇게 많이 빠져나오다 보면 그 지역의 경제가 또 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더 그 지역을 떠나는 유인이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이게 이제 맞습니다. 악순환의 이제 그 고리에 들어선 거잖아요. 네. 네. 악순환 고리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네. 인구입니다. 인구. 네. 네, 인구가 증가하는 곳에서는 네. 이제 공간도 변하는데 네. 선순환 구조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불리해집니다. 첫 번째는 생활 인프라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거 참 문제더라고요. 네. 수영장 집어넣기 힘들고요. 네. 병원이 들어가기 힘든 구조가 네. 됩니다. 네. 들어가려면 공공이 재정 투입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기업이 회피를 해요. 네. 그 기업이 네. 인재를 구해야 기업의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스스로도. 근데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는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거죠. 네. 특히 최근에 신산업
관련되어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안 생기니까 자꾸 유출되는 어떤 그런 현상,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면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지방 소멸 문제가 심각한가요? 좀 먼저 진행된 나라든가 아니면 지금 비슷한 길을 가고 그러니까 있는 저희가 나라 이제 뭐 어디하고 좀 개발도상국이라든가 비교할 수 이런 거랑 있을까요? 비교하지 않고요. 네. 그냥 선진국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선진 국가에서 이 정도의 그 국토 쏠림 현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역사랑도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고려 시대부터 굉장히 중앙 집권적이었고 또 그랬기 때문에 이 중앙 바라기에 관련된 이제 관습이 되게 많이 남아 있던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중앙 정부가 되게 많이 노력을 했지만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야 되는데 운동장이 기울어지니까 점점 이제 쏠림 서울 쏠림, 수도권 쏠림 현상이 일어났던 거죠. 지금은 이렇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도 산업 구조 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네,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네. 대도시 쏠림 현상이 예전보다 훨씬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OECD에서도 국토 불균형에 대한 어떤 그런 연구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OECD에서도 이쪽에 답사를 나오더라고요. 한국에서 어떤 균형 발전 정책을 쓰고 있는지. 네. 최근에 그래서 거기 OECD 관계자들이 많이 다녀갔고요. 네. 그런 거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어떤 정책을 쓰는지가 전 세계에 이런 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에 본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잘못하면 반면교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뭐 독일이나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인구 소멸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갖고 지금 좀 대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이민 정책을 많이 썼다면서요? 이민 정책도 많이 썼고요. 네.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 우리나라랑 참 비교하기 힘든 게 그 연방제적 특성이 굉장히 강한 네, 나라예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조그만 소도시, 인구 5만의 소도시에도 그 히든 챔피언이라 그래가지고 네. 굉장히 강한 강소기업들이 강소기업들이 많죠. 많아요. 네. 우리나라는 상대도 안 되게.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은 도쿄권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일본이 또 잃어버린 20년, 어떤 사람은 30년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호황이 있긴 하지만 네. 일본은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균형 발전 정책을 포기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강력한 대도시권 정책을 썼고요. 그 과정에서 지방이 뭉치는 전략을 스스로 생존 전략을 많이 마련하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이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좀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역부족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공공기관 이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해가지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 그 계획 수립돼가지고 많은 기관들이 일단 옮겨간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거고 그런데도 왜 수도권 쏠림은 더 심화가 되는지.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교수님. 그 학술적으로 예. 타임 스페이스 컨버전스라는 게 있어요. 타임 스페이스. 그러니까 시간 거리가 네. 점점 축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통신의 발달로 빨라지는 네, 거죠. 네. 공간은 네. 우리가 인지하는 공간은 점점 압축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강릉 엄청 멀었잖아요. 네, 지금 뭐. 지금 가깝게 네. 아주 쉽게 가잖아요. 네. 이게 이 스페이스가 자꾸 컨트랙션, 그러니까 이렇게 압축되는 현상이 나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압축 과정 속에서 수도권은 네. 그냥 보시면 원 시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냥 하나의 도시예요. 네. 수도권이 그냥 여러 가지 기초지자체가 모여 있는 어떤 그런 군집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도시가 된 거예요. 근데 지역은 기초지자체 단위로 의사결정을 하고 네. 옆에 기초지자체랑 굉장히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면서 어떨 땐 싸우고 네. 어떨 땐 또 이렇게 그냥 등 돌리고 네. 이런 현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힘을 합치지 못하니까 하나는 진짜 거대 메가시티가 됐는데 네. 다른 지역은 그냥 그냥.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인프라 집어넣고 또 교통 계획도 하고 그다음에 소방계획, 환경계획 뭐 등등의 계획을 했던 거죠. 네. 여기서 운동장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현상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를 해야 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네. 대한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오늘 사실 이 주제는 몇 시간을 두고 얘기도 정말 부족한 그런 주제인데 그럼 결론적으로 교수님 지금까지 쭉 이제 지방 다니시고 연구를 하셨지 않습니까?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아까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해주셔서 산업 구조가 변화했어요. 그래서 일자리의 종류가 변화했어요. 네. 그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대도시를 원해요. 네. 그래서 청년들이 대도시로 이동했습니다. 네. 그 청년 인구 유출 때문에 지방이 어려워졌어요. 네. 자, 여기까지가 팩트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러면 대안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 청년 일자리예요. 일자리.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가 네. 그 지역의 전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청년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생기는 공간적 조건이 있어요. 네. 그거를 혁신 공간이다라고 네.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혁신 공간의 조건은 딱 세 가지입니다. 3박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밀도가 빽빽해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 다양한 기능,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네. 세 번째는 서로 수다를 떨어야 됩니다. 그래야 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왔다 갔다 그렇죠. 하면서 네. 젊은이들은 내공을 키울 수 있고 그 내공을 가진 젊은이들을 기업이 뽑아서 부가가치를 그러면 극대화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각자 지자체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것보다 이게 좀 모이면 좋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교통으로 연계해야 되는 겁니다. 네. 메가시티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약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메가시티는요. 지금 있는 여러 거점들을 네. 교통으로 잘 연계해가지고 거점 강화를 해가지고 네. 거대 권역에 있는 거점들이 모인 군집이 하나의 도시처럼 작동하게끔 하는 그러니까 메가시티 하면 초광역 도시 지역으로 초광역 도시? 권의 내의 네. 협력 도시들의 협력 군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총선 전이지만 김포, 서울 무슨 메가시티 안도 서울은 나왔었고 메가시티예요. 이미 네. 메가시티니까 자 빼고 그럼 네. 부울경 같은 경우 한번 해보자 했던 거 그런 거는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죠. 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 1,000만에 가깝지 않습니까? 네, 수도권은 인구가 2,500만이 넘어요. 네,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인구 한 500만 정도만 넘으면요. 네, 이 도시의 경쟁력을 국제적 경쟁력으로 끌어올릴 수 있어요. 대략적으로 한 500만 수준입니다. 우리 대략적으로 보면 홍콩 750만이에요. 1인당 GDP 5만 불 정도입니다. 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550만이에요. 1인당 GDP 8만 불입니다. 네. 우리 3만 3천 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역의 집적의 경제가 있었는데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집적의 경제를 잃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민 소득이 점점 내려가는 어떤 그런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간 거죠. 저희가 이런 메가시티를 통해서 집적 경제를 살리고 효율화시켜야 기본적으로 저희가 3만 불의 어떤 그런 트랩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면 서울을 젖혀놓고 동남권, 뭐 부산, 울산, 경남 이렇게 세 개 도시에 집중 투입을 하게 되면 또 하나의 이제 메가시티가 나오면서 네. 네, 저희 중앙정부에서도 네. 이제 큰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개 정도의 그런 초광역권, 네, 그 다음에 3개 정도의 특별자치도. 네. 자, 이런 거에서 거점을 확인하고 서로 네. 연계해가지고 강력한 대도시권을 만드는 것. 이게 중앙정부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어떤 그런 공간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떤 게 부수적으로 따라와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게 네, 이게 참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교통망입니다. 교통망은 네. 공간의 뼈대예요. 네, 우리가 지금 GTX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에 고향에서 삼성 가는데 20분이 안 걸립니다. 네.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남양주에서 서울역 들어오는데도 15분 정도면 끊습니다. 네, 지방에는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교통의 결정점은 수도권에서는요. 교통의 결정점은 기업 활동을 하기가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 창원에서 네. 아니면 진주에서 부산 간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우 진짜 심호 엄청 하고 가야 됩니다. 진을 빼면서 그래요. 가야 되는 상황이죠. 네, 교통은 공간의 뼈대기 때문에 그 거점 체계를 잘 구축하기 위해서 그 철도망, 도로망을 거점 중심 체계로 잘 구축하는 거 선행되어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엄청난 자본이 필요한 거잖아요. 투자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여태까지 어떻게 해결하죠? 우리가 예. 지금 지역 균형 발전 회계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가 1년에 쓰는 돈이 10조 정도씩 돼요. 네, 교통 인프라 우리가 들어가는 건 교통 인프라가 가장 크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교통 인프라를 사방팔방에 수도권처럼 깔자라는 게 아니라 지금 필요한 지역 거점을 연결하는 하나하나씩 이제 깔아 나가자라는 거고요. 네. 그건 지금까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부은 어떤 이런 거에 비해서는 사실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네. 예비 타당성 조사의 허들을 넘어야 되는데 네. 지방은 이건 좀 긴 얘기라 다른 방식으로 저희가 잣대를 들여다대야 되지 않을까. 기존의 예비 타당성 방식 비용 편익 해가지고 답이 안 나온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이건 넘어설 수가 없어요. 네. 다음 기회에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심도 있게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기로 하고 혹시라도 그래요. 그 단기간에 이런 거는 이제 금방 성과를 내기 어려운 지금 큰 틀에서의 정책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지금 각 지자체별로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이러이런 정책이 좀 더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한 어떤 대책이 될 수 있다 이런 게 있으시면 좀 제언해 주실 게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거 중에 하나는 네. 지금 저성장 시대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이게 저출산 고령화랑 맞물려 있습니다. 네. 이거는 변수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냥 상수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 20년의 미래, 30년의 미래 공간 계획을 한다라면요. 그러니까 축소를 염두에 둔 공간 계획이 있어야 된다라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빠져나가고 인구가 줄어들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는 도시가 버틸 수가 없어요. 네. 예전에 직접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인프라도 유지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모여야 됩니다. 그 모이기 위해서는 협력 관계를 지자체 간에 잘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 이건 공간적으로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중소도시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불안할 것 같거든요. 나의 미래가.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농어촌의 생존은 주변에 어떤 중소도시가 있는지가 좌우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농어촌에 계시는 분들이 중소도시의 인프라를 접근성 개선을 통해서 쉐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중소도시의 미래는 네. 대도시가 옆에 있는지, 그러니까 조금 응급의료 시설이라든가 고급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상위계의 인프라를 쉐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도시가 어려워질 때는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순. 네. 근데 지금 다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살리는 순서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대도시 먼저, 그다음에 대도시에서 여러 가지 이익이 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중소도시로 파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저희가 공간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중소도시의 운명은 대도시에 연결되어 있다. 농어촌의 운명은 중소도시에 중소도시에게 연결되어 있다. 있다라는 것. 서로 힘을 합쳐야 된다.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의 마강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4시 41분입니다. 100세 시대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건강과 노후 대비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은퇴 이후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서 돈 관리 계획 구체적으로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오현민 수석 매니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그 몇 년 사이 그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 해외 투자가 좀 대세가 된 것 같아요. 네, 네. 수치상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겠죠. 예, 맞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펀드를 통해서만 투자가 가능했다가 이제는 뭐 ETF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뭐 주식까지 모두 다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개인이 해외 증권,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을 다 포함해서 투자 잔액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77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2019년에는 196억 달러였다가 이제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2020년부터 451억 달러로 거의 한 2배 이상 증가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4년 사이에 한 4배 정도 증가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민간 부문 해외 증권 투자에서 이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게 되면은 이것도 최근 4년 사이에 7.3%에서 20%로 상승하면서 이제 거의 이제 뭐 기관 투자자급으로 어깨를 겨누는 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외 투자가 늘어나는 것 글쎄요. 개인의 노후 대비에 어떻게 좀 긍정적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장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수익률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바로 자산 배분인데요. 내 자산을 어디에 얼마나 두느냐가 장기적으로 수익률에 크게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주식, 채권, 부동산 이런 다양한 자산군에 이제 배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지역적 관점에서 신흥국과 또 선진국의 내 자산을 이제 국내만 두지 않고 분산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내 포트폴리오에서 위험성을 분산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올해는 한 1.5%도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반면에 미국 S&P 지수 같은 경우에는 12%가 넘게 올랐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국내에만 투자했다, 물론 지수를 말씀드리는 거긴 합니다만 그러면 사실 수익률이 더 좋지 않았었을 텐데 양시장에 배분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나쁜 수익률이 좀 보완될 수 있었다라는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해외 투자 중에서 미국에 너무 쏠려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이제 국가별로 투자 비중 좀 차이가 많이 나나요? 어떻습니까? 국제금융센터 자료인데요. 지난 5월 기준으로 해외 주식 보관 잔액 중에서 미국 주식이 차지한 비중이 거의 90%입니다. 정확히는 89.3%인데요. 거의 뭐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일본, 홍콩, 중국, 유럽 순인데 거의 5%도 안 되는 그런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AI 열풍 때문인 것 같아요. 다 이제 미국 기업들 위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제 달리는 말에 이렇게 좀 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문제는 이제 너무 오르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 운영하실 분들께서는 좀 비중을 조절하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가장 많이 보유한 종목이 혹시 엔비디아인가요? 아, 네. 엔비디아입니다. 네. 원래 테슬라가 1위였습니다. 2020년 7월부터 1위 자리를 쭉 지켜오다가 4년 만에 그 지위를 뺏은 게 엔비디아입니다. 네. 네, 시가총액이 이제 3조를 넘고 올해만 해도 뭐 140% 넘게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위가 이제 테슬라고요. 3위가 애플, 그리고 4위 MS, 네. 6위 알파벳, 9위 아마존 이렇게 10위 이내에는 빅테크 기업만 6개가 지금 포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위 10개 중에서 6개가 빅테크 기업이고요. 그럼 나머지 종목은 어떻습니까? 네, 나머지 4개는 상장지수 펀드 이제 ETF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중에 3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뭐요? 공통점일까요? 네, 바로 3배짜리 레버리지 ETF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이 ETF들은 지수 움직임이 3배로 오르고 3배로 빠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5위가 티커명 TQQQ라고 해서 나스닥 100지수를 3배 추종하는 ETF고요. 네네. 그리고 7위가 SOXL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ETF고요. 네. 그리고 10위가 티커명 TMF 네. 만기 20년 넘는 그 미국 장기 국채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일일성과 3배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ETF입니다. 네. 이제 정리하자면은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나스닥 100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미국 장기 국채에 크게 베팅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레버리지 ETF를 단기간 투자하면 빨리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은데 손실의 위험도 크잖아요. 그것도 네. 좀 감수할 각오가 돼 있어야 되겠죠. 이게 지수가 계속 오르기만 한다면 이제 괜찮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하락하면 이제 손실이 눈덩이처럼 이제 커지게 되는데요. 제가 예를 2배짜리 ETF랑 1배짜리 ETF 한번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똑같이 이제 1,000원에서 시작을 한다고 해볼게요. 똑같이 1,000원에서 시작을 하는데 지수가 10% 올랐다가 9.09% 하락하는 거를 2번 반복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1,000원에서 시작하는 1배짜리 ETF는 1,000원, 그다음에 10% 상승했으니까 1,100원, 그다음에 9.09% 빠지면 다시 1,000원이 됩니다. 네. 그래서 2번 반복을 하더라도 똑같이 제자리로 돌아오겠죠. 네, 1,000원, 1,100원, 다시 1,000원 이렇게 네. 돌아옵니다. 근데 2배짜리 ETF는요. 네. 1,000원에서 2배로 뛰어야 되니까 1,200원이 되겠죠. 네. 그리고 빠질 때는 아까 9.09% 예, 말씀드렸으니까 18.18%가 빠지겠죠. 아, 네. 그렇게 빠지면은 1,200원이 어떤 게? 982원이 됩니다. 네. 그럼 982원에서 다시 또 20%가 오르겠죠. 네. 올랐다가 내려오게 되면요. 네. 1,178원이 됐다가 964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똑같은 변동성을 겪었는데 1배짜리 ETF는
1,000원 제자리로 그대로인데. 돌아오는데 근데 2배짜리 ETF는 964원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3.6% 손실? 3.6% 손실이 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되면 투자금이 야금야금 이렇게 녹아내리는 건데 2배가 이 정도면은 1,000원에서 뭐 예. 요 정도 빠지는 거 괜찮은데 액수가 크면 예, 또 3배짜리를 네. 그러면은 진짜 후덜덜한 정도의 손실이 날 수 있겠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언뜻 드네요. 예, 말씀 맞습니다. 이제 들어보니까. 레버리지 ETF는 아무래도 장기 투자에는 맞지는 않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배 레버리지 ETF가 상장되어 있기는 한데 투자하려면 이게 제한이 있습니다. 네, 네. 기본 예탁금이 1,000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요. 또 금융투자교육원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1시간가량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레버리지 ETF는 퇴직연금 계좌나 또 연금저축 계좌에서 투자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이게 이유는 뭐 예상하시겠지만 노후 자금을 너무 높은 변동성에 노출시키게 되면은 손실의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을 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자, 근데 이제 아까 3배짜리를 많이 한다면서요. 네. 왜 그럴까요? 네, 이게 단기간에 사실 돈을 빨리 벌고 싶은 거는 많은 투자자들의 이제 공통적인 그런 바람이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률이 작더라도 이제 거기에 이제 베팅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이제 그 투자자들이 이제 유튜브나 블로그 상당히 많이 보고 참고를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제목들이나 뭐 이렇게 썸네일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제목이 TQQQ로 인생 역전 이런 류가 정말 많습니다. 예. 끌리게 하죠. 예, 네. 인생 바꾸려면 요 정도는 투자하셔야 돼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목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영상이나 글 따라 하시다가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렇게 막 인증을 하시거든요. 인증하시는 분들도 하락장이 되면은 다 지고 사라지십니다. 사라지시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돈을 번 콘텐츠만 남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 레버리지 하시게 되면은 하루하루 이제 또 노심초사하게 되잖아요. 네. 내 돈 빠지면 어떡하나 하고 그러면은 내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업에 정신이 피폐해질 수가 피폐해질 수 있어요. 있기 때문에 또 그 네. 정신적 피로라는 비용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해외 종목 상위 10개 중에서 네. 6개가 빅테크라고 하셨죠? 네. 그리고 나머지 4개 중에 3개는 방금 말씀하신 레버리지 ETF였고 그 마지막 하나는 뭐예요? 네, 나머지 하나는 나스닥 100 지수를 한 배 추종하는 QQQ라는 네. ETF입니다. 올해 한 14.5% 정도 올랐고요. 사실 미국 기술주 투자하실 때 이제 특정 종목을 아까 그 몇 가지 종목을 저희가 이야기하기도 했잖아요. 물론 추천 종목은 아닙니다. 네, 특정 종목을 선택하거나 혹은 뭐 비주를 조정하는 게 어려우시다면 이렇게 나스닥 100 지수에 적립식으로 장기 투자하는 것이 좀 간편한 방법이긴 합니다. 네. 나스닥 지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기술주 베처기업들이 1,000개, 그러니까 3,000개가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시가총액과 거래량을 고려해서 100개 정도 추린 게 나스닥 100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자동 분산하는 효과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10년 전에 비해서 거의 한 5배 정도 오른 그런 성과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연금 계좌에서 사실 그 국내 상장으로도 이제 똑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있기 때문에 네. 연금 계좌에서 좀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그런 ETF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해외 투자할 때는 이제 특히나 환율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제 국내 주식과 다르게 이제 주식 투자 손익이 난 게 그게 최종 수익이 아닙니다. 그래서 환율 변화도 같이 고려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돈을 벌어도 환율에서 이제 잃을 수 있고 이제 네.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2022년도 같은 경우인데요. 미국 주식이 한 20% 정도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투자하는 미국 펀드는 한 10% 정도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달러 강세 때문에 이제 환차익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미국이 언제 금리 인하할 거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향후 만약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은 이제 약달러로 인해서 환율상 손해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이제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로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노후 대비용으로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좀 안정적이고 네. 리스크가 크지 않은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네.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끝으로 좀 더 정리를 해주세요. 해외 투자할 때 우리가 어떤 점 좀 유념해야 될지. 네,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이렇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내 자산을 국내에만 머물게 하는 것보다는 네네. 뭐 미국 포함해서 뭐 선진국과 신흥국에 좀 고루 배분하는 것이 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수익률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외 투자 수익은 환율이 오르내림에 따라서 수익과 손실폭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 3배짜리 ETF처럼 해외에만 있는 그런 고위험 상품은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오현민 수석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